네, 우선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는 거는 일단 법적 기준이거든요. 일단 5계층 이상의 이제 실제 사용하는 층이 5계층 이상인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파트라고 정의를 하고, 아파트는 이제 공동주택, 그리고 이제 그 이하로 4계층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다세대라고 부르는 거죠. 뭐 다세대랑 다가구 차이는 이제 구분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고, 아파트의 종류로는 이제 쉽게 보면은 판상형이랑 타워형 두 가지로 일단 나뉜다고 보면 되고요. 판상형 같은 경우가 한 90년대, 이제 광역시로 치면 90년대, 뭐 저쪽 서울로 치면 80년대부터 지은 아파트가 대부분 판상형으로만 이루어진 건데, 전체가 다 남향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 판상형이고요. 타워형 같은 경우는 건축 구조상으로 생긴 게 타워형이에요. 사실은 이게 초고층의 타워형이 있는데, 보통 판상형은 벽식 구조로 해가 벽이 힘을 지탱을 해요. 근데 원래 타워형, 이제 건축적으로 타워형이라는 거는 이게 기둥으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벽이 아니라 구조를 만든 게 기둥이라서 뭐 초고층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타워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아파트에 있어서 타워형은 뭐 실제로 기둥으로 하는데, 광고 같은 데서 평면을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예전에 조금 인기 있었던 적 있잖아요. 그게 기둥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고, 요즘에는 나오는 타워형은 그렇진 않아요. 좀 혼합돼 있어요. 벽도 구조를 받고 기둥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요즘에는 혼합형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많고 빈 땅에 사실 짓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빈 땅에 짓더라도 용적률을 어느 정도 상향을 해주니까 가장 가성비 좋게 짓기 위해서 판상형을 쭉 깔고 요 테두리에 타워형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동단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뽑아먹기가 좋기 때문에 요즘엔 대부분 혼합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타워형만 존재하는 경우는 주상복합일 때, 그러니까 고층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상복합일 때는 거의 타워형으로만 이루어지는데, 보통 대부분 요즘에 2000년대부터 하는 거는 혼합형으로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종류에 따라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복도형 아파트 있잖아요. 주공 아파트라든지. 그래서 뭐 복도형이 있으면은 일단 발코니가 한쪽 면밖에 없고 한쪽 면은 복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발코니 면적이 적은 단점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요즘에 리모델링이 서울에서 이제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리모델링 추진하는 것도 있잖아요. 광역시에도 리모델링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한다라는 것도 이제 점점 생겨나고, 실제로 광주에는 조합 설립 받은 아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에도 한 2개, 3개 정도가 이제 조합 설립 받으려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부산은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리모델링 하면 수평, 수직, 중축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리모델링 하면은 내가 30평 있는 아파트인데 얘를 리모델링해서 30평을 막는 게 아니라 얘를 수평이든 중축을 해서 원래 실제로 30평인데 뭐 38평이든 40평이든 이렇게 더 크게 받아요. 그럴 경우에는 복도형 아파트가 원래는 얘가 작은데 얘도 내실로 쓰고 얘도 내실로 쓰면서 수평 중축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 많이 늘어난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리모델링이 됐을 때 이야기인 거고, 이제 보통 복도식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대안은 사실 재건축 가기에는 대지집을 적다 이러면 리모델링밖에 방법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일반 계단식보다는 조금 약간의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흔한 게 이제 판상형인데, 이제 보통 판상형 같은 게 이제 저희가 베이수로 선호도를 따지죠. 2베이부터 보통 30평도 2베이부터 이제 4베이까지 있는데 90년대는 2베이, 3베이가 가장 많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타워형은 보통 기역자로 방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환기예요. 환기가 여기 보면 올해는 타워형 같은 거 맞바람이 쳐서 환기가 잘 되는 건데, 타워형 같은 경우는 바람이 들어왔는데 복도에 막히잖아요. 그래서 환기가 안 되는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면창이에요. 거실에 여기도 창, 여기도 창.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요 이면창을 잘 안 내요. 비싸니까. 그리고 평면의 자유도 좀 없어요. 왜냐면 보통 위치가 여기에 주방이 있고 주방에서 세탁실 이렇게 하면 창 내기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면창을 잘 안 돼. 그래서 이면창이 돼 있다라고 하면 평면은 그래도 신경 써서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타워형에서는 거실의 창이 양쪽으로 2개 있냐 없냐를 보고 아 이거는 괜찮게 도면을 짠판을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한 곳이다. 퀄리티를 조금 더 생각했다 안 했다를 따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좀 인기 없을 것 같은 동네에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던데 이러면 이면창을 내요. 왜냐면 그거 메리트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좋은 위치에 아 이거는 내면 분량이 이런 데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이거 하나 많아 완판될 건데. 그게 차이.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판상형을 훨씬 선호하다 보니까 일단 시세도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한 번씩 이게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서 부동산을 가면은 아 우리 아파트 단지는 판상형이랑 타워형이랑 시세 차이가 없어요 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 번씩 가다 보면 그렇게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나죠. 왜냐면 가격이 똑같으면은 당연히 타워형이랑 판상형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뭐 사겠어요? 현상이. 타워요. 왜요? 최근에 지어져서. 네? 아니요. 똑같은 아파트에 요즘에 혼합형으로 짓잖아요. 아, 그럼 타워형, 판상형 그럼 섞여있는 그럼 판상형이라고? 네, 네.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평이 얘들을 요새 넓고. 다 포베이잖아요. 근데 타워형은 환기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타워형이 비유적으로 특별한 게 있지 않는 이상은 판상형이 일반적으로 더 비싸요. 그래서 보통 A 타입이 판상형 분양할 때도 A, B, C 타입이 있으면 A가 판상형이에요. B 뭐 타입이 이렇게 A, B, C, D가 있다. A, B, C는 판상형, D는 타워형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약간 분양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 가격권을 맞죠? 분양할 때도 가격 다를 거예요. 맞죠 맞죠. 네. A가 보통 비싼 확률이 네. 있다. 그래서 A를 제일 처음에 넣은 것도 판상형을 선호한다는 거고 가격도 얘가 비싸. 여기도 보면은 요 이제 옛날 자료긴 한데 A 타입, B 타입이 A가 밑에 제일 밑에 있고 B 타입이 제일 위에 포진돼 있잖아요. 나가게 하려고. 아니 왜냐면 얘가 선호를 다니까 1,000만 원 더 비싸도 난 판상형 살까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혼합형에 있어서 타워형은 남동향 또는 남서향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향으로도 판상형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는데 타워형은 이렇게 삐딱하겠잖아요. 그럼 남동 아니면 남서인 거예요. 채광도 날리고 환기도 날려요. 그럼 한게 중요한데. 여기서 그리고- 얘가 제일 비싸겠네요. 그리고 판상형 같은 경우는 긴 복도니까 로스되는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좀 이거를 잘 설계를 못한 데를 가면은 답답해요. 딱 들어갔을 때 막 주방까지 복도로 해가지고 어떤 데는 막 이상하게 중간에 기둥 툭 튀어나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갔다 하더라도 이제 먼저 팔린 거에 우위는 무조건 판상형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임장 갔을 때 그래서 판상형이랑 타워형 똑같아요라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똑같았어요. 매물이 호가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얘 아파트 가격이 오르잖아요. 한 판상형이 더 비싸서요. 사람 뭐 알지? 그러니까 사이클 때문에 일시적으로 같아 보이게 될 수는 있다라고. 근데 그 매물이 먼저 소진된 건 일단 무조건 판상형이죠. 특별한 뷰가 근데 뷰가 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면적 관련해서 보통 이제 사실 요즘에 평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라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계속 쓰고는 있는데 이제 요즘에 그래서 전용 면적 제곱미터로 나온 건 전용 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984, 134 이거는 법 기준에 따라서 세금 혜택 뭐 그런 거에 따라서 60제곱미터 이상은 뭐 어떤 걸 부과하고 뭐 85제곱미터 이상은 뭐 세금 조금 더 부과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은 아파트는 59.9 얼마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한 번씩 호객 논어 보면 59 써 있는 것도 있고 60 써 있는 것도 있는데 다 상관없이 다 59라고 보면 돼요. 599, 849, 1349, 1649 보통 요 정도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전용 면적은 요 발코니 면적을 뺀 거를 전용 면적이라고 해요.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라서 이제 실제 내 전용 면적 빼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평이라는 거는 요 계단 실향 엘리베이터 요까지 다 합쳐가지고 평이라고 불러요. 내 전용 면적이랑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파트는 여기까지만 포함하는데 오피스텔은 여기에다가 주차장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똑같은 면적이라도 오피스텔은 훨씬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건축 행위를 할 때 아파트는 주택법이라는 걸 따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라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주택법에 따라서 요 발코니도 있고 그런데 옥스텔은 건축법에 따르니까 발코니도 설치 못하고 실제로 욕실 크기도 제한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요새 아파텔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텔을 가면은 똑같은 면적이 아니에요. 아, 그래. 이게 이제 예시로 보면은 똑같이 다 8사예요. 근데 얘들은 여기 발코니 확장이 되잖아요. 얘들이 서비스 면적이에요. 근데 얘들은 요거를 제외한 얘만큼만 얘인 거예요. 근데 계약 면적은 훨씬 더 크죠. 그렇지. 약간 요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8사짜리 아파트를 보면은 실제로 잘 빠진 오그랑 비슷해요. 실내 면적은. 그리고 이제 발코니가 사실 아파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발코니가 원래 옛날에는 확장도 불법이었고 서비스 면적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86년도부터 1.2m를 서비스 면적으로 해줄게. 이때도 확장이 불법이었어요. 서비스 면적을 해줄게 하니까 1.2m까지 발코니를 더 만들 거잖아요. 당연히 웬만해서는. 근데 2005년 12월 이게 정말 중요해요. 2005년 12월에 발코니를 1.5m까지 연장도 해주고 확장하는 것도 합법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실제 이때 설계를 해서 승인받은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라고 하면은 약 빨라야 2010년, 보통 한 2012년 되겠죠. 하면 요 사이가 아파트 이제 평면 변화의 과도기라고 보면 돼요. 그 전에는 확장이 안 되니까 굳이 이렇게 확장할 거 생각해서 설계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그 포베이를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포베이를 만들게 되면은 방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쓸 수 없는 방이 되는데 얘를 확장을 시켜주는 순간 쓸 수 있는 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9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전부 다 4베이가 없어요. 3베이, 2베이. 왜냐면 방 좀 널찍하게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얘를 확장을 시켜주고 1.5m로 키워주니까 당연히 4베이로 가서 확장을 하는 순간 쓸 수 있는 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 모든 방이 다 남향을 향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2012년, 10에서 12년 사이로 아파트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연식 같은 거 보면 뭐 지하주택 올라오고 4베이가 많고 가격 차이가 확 나는 그 아파트들이 딱 그때 시점으로 딱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진짜 2008년 입주 아파트는 뭐 아니지만 한 2010년 정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해놓는데 그 당시에 90년대 지은 아파트들이 대부분 불법으로 많이 확장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합법화해 준 게 워낙 불법으로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몰래 그냥 아예 확장을 합법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발코니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금 변칙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 발코니는 얘예요. 외부 공간으로서 이게 다 벽으로 다 뚫려 있어야 되고 벽으로 막히면은 얘는 발코니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내 공간이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노대를 해가지고 튀어나온 걸 발코니라고 하는 건데 변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변칙적인 발코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보통 여기 임장을 가면은 이거는 경매에 관련된 내용인데 90년대 아파트의 핵심은 사실 요즘에 짓는 거는 우리가 분양받을 때 확장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옛날 아파트는 확장이 불법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불법으로 했던지 뭐 제대로 정식적으로 합법이 되고 했던지 간에 일단 확장 여부에 따라서 시세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단돈 뭐 300이든 500이든 시세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관으로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거실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3베이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방이 있는 거예요. 방에서 보면 원래 옛날 창이 이렇게 바닥부터 크게 돼 있죠. 그리고 발코니가 있을 거잖아요. 얘는 샤시 수리를 했고 얘도 샤시 수리를 했죠. 그러면은 샤시 수리를 했으니까 확장을 했을까요? 인테리어 샤시까지 교체를 했으니까. 아니, 확실하지 않다고. 얘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옛날 아파트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창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할 때 우리가 침대 놓고 자는 위치잖아요. 여기가 내 옆에가 낭떠러지면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확장을 할 때 요렇게 해요. 창을 끊어놓고 밑에는 뭘로 막아놓고 위에만 열리도록. 그래서 요것만 봐도 아 여기는 방은 거의 엄청 높은 확률로 확장을 했을 거다라는 걸 얘 했을 거고 얘도 했을 거고 얘도 했을 거고 얘도 했을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드부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노드부가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있는데 연도별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경매 물건을 노드부 연식으로 최근 거를 보고 만약에 샤시가 교체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연식을 넘기면서 언제 수리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가 있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 사이에 뭐 15년, 17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요때 수리를 올 수리, 창문까지 수리하는 수준이었는데 창이 나눴네? 확장도 했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랑 다음 둘 다 찍는 연도가 달라요. 그래서 둘 다 활용하면 좋긴 좋아요. 자, 그 다음 베이에 관련돼서인데 일단 요 베이라는 거는 그냥 방 한 칸을 베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건축적 용어로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베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벽이 이제 그 기둥 역할이니까 요 기둥과 기둥 사이, 벽과 벽 사이가 2칸 있다, 3칸 있다, 4칸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베이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발코니 확장이 1.5m 해주면서 확장을 확보를 해주니까 얘가 무리하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30평대든 20평대든 간에. 근데 예전에는 왜 포베이로 안 했냐라고 하면 방을 쓰는데 최소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크기를 포베이로 만들어버리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니까 길게 늘어뜨릴 거잖아요. 길게 늘어뜨리면서 또 생긴 게 여기 길게 늘으니까 방으로 쓰기 애매한 알파룸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룸을 이제 애매하니까 방이라고는 하지 못하니까 다른 이제 약간 제가 볼 때 이건 마케팅 개념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용도로 팬트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근데 또 얘도 또 필요해진 게 확장을 다 해버리니까 이제 창고가 없잖아요. 그런 용도로서도 이제 쓰게 되는 그런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알파룸이 한 번씩 어떤 사람은 서비스 면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얘는 서비스 면적이 아니고 발코니만 서비스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난방 관련된 건데 이제 난방은 개별 난방과 중앙 난방 요거는 난방을 키는 주체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군데서 다 틀어주냐 내 집에서 이제 틀 수 있냐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한 번씩 네이버든 어디든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용어를 혼돈해서 쓰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지역 난방과 이제 도시가스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역 난방이랑 지역 난방이 열 병합으로 하는 건데 뭐 자세하게는 필요 없는데 지역 난방이 뭐 근처에 폐공장에 열을 끌고 와서 좀 더 그 좀 저렴한 연료로 내 방을 데우는 연료의 방식인 거예요.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이라고. 근데 지역 난방은 근처에 도시적으로 배관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열병합 지역 난방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택지 지구에 형성이 돼요. 하면 옛날 구도심에는 열병합 쓰기가 힘들죠. 그 라인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운대 자동이 열병합이에요. 거기 있는 아파트. 거기 택지 지구로 구성된 아파트니까. 근데 이게 옛날에 그 지역 난방과 요즘의 지역 난방의 사실 차이는 커요. 왜냐면 설비의 그 효율적인 수준이라든지 그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내가 난방을 하면 바로 데펴지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 쓸 때도 진짜 미세하게 조절해도 엄청 뜨거운 물이 나오거나 이런데 지역 난방은 이게 항상 일정한 온도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요 온도가 그러니까 도시에 보일러 난방이 깔려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서 요 물이 내 세대에 내가 보일러를 틀면 이 데워진 물이 항상 이 아파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보일러를 난방을 켜는 순간 이 물이 내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아파트 기온이 한 약 60도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틀자마다 뜨뜻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장점은 뭐냐면은 물을 웬만큼 요 정도에서 딱 올리면은 항상 비슷한 온도의 물이 나와요. 그래서 애를 키우는 주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 지역 난방이. 왜냐면 애들은 조금만 뜨거워도 민감한데 이 물 조절도 쉽고 그리고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는
틀었다 껐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난방비가 내가 트는 시간에 따라서 드는데 얘는 물의 양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전력량계 뭐 전량에 따라서 또 나뉘긴 한데 단순하게 보면 물의 양에 따라서 이게 요금이 부과돼요. 그러면 내가 34도에 내가 30도를 맞춰놨는데 29도가 되는 순간 얘가 물을 살짝만 한 5분만 딱 가동을 해서 30도를 맞춘다라고 하면 이게 경제적인 거예요. 항상 일정한 온도를 맞추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도시가스는 근데 얘가 29도가 되는 순간 또 열을 확 하니까 비용이 똑같은데 얘는 이제 항상 일정한 온도를 맞추기에는 비용 절감이 좀 큰 편이죠. 근데 옛날 아파트는 노후화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적이진 않은데 신축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엄청 차이가 크긴 커요. 근데 한 번씩 인터넷에는 이 지역 난방과 중앙 난방을 혼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가스 뭐 이런 거랑. 자, 여기까지가 일반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우리가 보통 뭐 아파트를 매수를 하든 뭐 경매를 낙찰을 받든 항상 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수리를 하는데 대충 얼만큼 필요한지 사실 수리를 좋게 하려면은 비용은 위로는 사실 상단이 열려있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근데 최저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알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는데 일단 발코니 같은 경우에 뭐 곰팡이가 있건 결로가 있건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결로나 곰팡이는 무조건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연현상이거든요. 이거는 결로라는 거는 이제 안에 있는 상대 습도와 외부 온도, 내부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물방울이 맺히는 점이 하필 이 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보수한다라고 해서 좀 이제 확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안 발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실제로 건축을 하다 보면 오히려 시골에 있는 고급 주택을 짓잖아요. 하면 결로하자 접수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결로라는 거는 환기랑 또 관련이 되는데 요즘 짓는 집은 기밀도 잘 되거든요. 옛날 집은 사실 문을 닫아놔도 자연스럽게 바람이 물풍이 들어가 환기가 되는데 오히려 그게 한계가 되는. 예, 근데 요즘에는 문을 닫으면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로가 잘 쓰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용하는 습관이 세탁기, 집에서 세탁기 돌고 빨래 널고 뭐 요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삶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집에 살아버리면 결로가 정말 쉽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만약에 사러 갔는데 곰팡이가 있고 결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라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긁어내고 페인트 칠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쉬워요. 근데 뭐지 저도 안내 갈 때마다 그 손님들이 이 곰팡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세탁기가 여기 있었고 항상 물이 나오는 건데 곰팡이가 안 쓰는 게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질문 받아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곰팡이 당연히 생기죠. 그럼 넘겨갔어. 그냥 그렇게. 그래서 요즘에 그 아파트에 가면은 여기에 하는 탄성 코트 많이 들어가죠. 맞아요. 탄성 코트라는 게 어. 페인트로 한 게 아니고 거의 코팅이 돼 있어요. 코팅이 돼서 물로 씻으면은 코팅이 되게 물방울이 흘러나서 곰팡이가 안 쓰는 건 아니고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덜 쓰도록 좀 방지를 해줘요. 뭐 매번. 단열 효과하는데 사실 탄성 코트에 단열 효과 전혀 없고요. 아. 그냥 단순하게 이게 코팅이 돼 있어서 내가 여기 물을 흘렸어요. 아파트 원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바로 얼룩이 질 거잖아요. 근데 여기 코팅이 돼 있으면은 닦아내면 딱 끼잖아요. 약간 그 역할을 한 게 탄성 코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이 부분 페인트 긁어내고 새로 도장을 하면 되는 거고 도장이 보통 한 칸에 한 20만 원 정도, 15에서 20만 원 정도예요. 한 칸당. 근데 보통은 세탁실, 거실, 안방 이렇게 세 군데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도장비가 45만 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도료값이 정말 많이 올라가 60은 줘야지 그래도 20평대고 세 칸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보다 늘어나면은 한 칸당 한 15에서 20만 원 플러스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 스타트가 한 40에서 60 정도고 여기서부터 내가 칸을 늘릴수록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플러스 20만 원 정도요? 한 칸당 시세가 그래요. 20만 원?
한 15에서 20만 원이었는데 요즘에는 도료값이 사실 이번에 러시아 전쟁 터지는 기점으로 해가 2배가 되었어요. 도료가. 그래서 그 가격 지금 옛날에 내가 알던 가격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예전에는 저 45면은 20평대를 할 수 있다는데 지금 60만 원 이야기한 게 도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한 칸당 15가 최저가였으니까 한 요즘에는 20원 줘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집을 가면은 이제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보일러에 보면 제조 스티커에 제조 연일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10년이 교환 주기 10년 정도 쓰면 고장 난다라고 보고 만약에 내가 사는데 한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한 전세 한 바퀴도 두 바퀴를 돌리는 사이에 얘가 고장 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리고 보일러 교체가 한 50에서 80 정도 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상은 하는 거죠. 근데 지역 난방에서 좋은 거는 이 보일러가 없어요. 내가 내 집에서 데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뜨신물이 맞아. 오니까 분배기만 있어요. 그래서 분배기만 고장나면 갈아주면 되는데 분배기는 교체 주기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고장나면 갈면 돼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고장나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고장나면 갈기 때문에 분배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죠. 웬만큼에서는 내가 갈 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이 보일러가 요즘에 짓는 옛날 아파트들은 이 보일러가 세탁실에 있잖아요. 요즘에 짓는 아파트는 세탁실이 아니고 보일러실이 따로 있어야 돼요. 실외기실 겸 보일러실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건축법, 주택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외관에 보면은 알미늄 그릴로 해가지고 그릴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도시가스 아파트다. 걔가 새로 지었는데 걔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난방 아파트이겠죠. 왜냐면 지역난방 아파트는 보일러가 없으니까 실외기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난방이 제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고, 실제로 어떤 택지지구로 형성된 도시가 있는데 구축인데 요쪽으로는 지역난방, 요쪽은 도시가스예요. 왜냐면 여기는 배관이 안 가서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지역난방 있는 쪽이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지역난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지역난방에 들어가서 살겠죠. 그럼 내가 원할 때 뜨거워지지 않죠? 완전 근데 그럴 경우는 대부분 내가 첫 입주할 때 말고는 없어요. 첫 입주했을 때 내가 30도 맞춰놓는다고 해서 10도가 30도 되지 않고 되지, 내가 천천히 올려가서 맞춰놓으면은 그런 일정 온도를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좀 괜찮아요. 제가 신축 오피스텔이었는데 지역난방이었던 산 적이 있거든요. 전 그때 회사 돈으로 관리비를 냈기 때문에 출근할 때 보일러를 켜놨어요. 겨울에 24시간 보일러를 틀었는데 지역난방 관리비에 보일러 가격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에. 네. 근데 거기 그때 제가 있을 때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오피스텔이었고 기본 관리비가 오피스텔이가 한 7, 8만 원 정도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렇게 떼었는데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오고 13만 원? 그래서 15만 원 사이 나오더라고요, 관리비가. 기본 관리비가 포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규모가 한 7, 8만 원. 한 7, 8만 원 정도 나오는 오피스텔에서 내가 24시간 한 두 달에 개 거실하는데 떼었어요. 넣고. 그러니까 내가 30도를 항상 맞춰놓으면은, 내가 무리하게 33도 맞춰놓으면 하루 종일 가동이 되지. 적당하게 하루 종일 맞춰놓으면은 그 온도 되면은 닫았다가 열었다가 알아서 그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이 좀 효과적인 거죠. 그것도 심지어 신축이었으니까 설비가 꽤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도 더 좋았을 거고. 그리고 옛날 아파트는 또 보일러실이 상관이 없었지만 요즘 아파트는 보일러실이라는 공간은 또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싱크대 관련돼서는 사실 뭐 세주는 아파트는 무조건 다 PT 상판을 쓰면 돼요. 근데 시장 같은데 싱크대 한 대 가서 하면은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싱크대 교체가 돼요. 싼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나무 가루를 본드를 압축해가 플라스틱 비슷한 물성으로 만든 거예요. PT 상판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싼 거 쓰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 기역자 꺾기 이러면 당연히 비싸겠지만
일자형의 기본적이고 싼 거 하면은 시장에 뭐 싱크대 만드는 데서 제작을 하게 되면 한 150 정도면은 요 타일까지 해가지고 타일 일부까지 해가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직접 가서 자태만 사면 한 80 정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집에 산다라고 하면 대리석 보통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샘이나 이런 데 가면 천년 대리석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실제로는 천년 대리석은 그냥 돌덩이 그대로예요. 잘못하면 탁게 닫겠네. 그러니까 실사용에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인조 대리석 하면 뭔가 싸 보이고 가짜 같아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실제로 인조 대리석은 이 천년 대리석의 느낌이 나도록 사용에 있어서 그런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놓은 게 인조 대리석이에요. 근데 가격은 천년 대리석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런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이나 누구가 실제로 사는데 이런 싸구려는 쓰기 싫다 하면은 천년 대리석 뭐 이야기하는 순간 그냥 바로 인조 대리석 써라고 이야기해요. 천년 대리석은 관리도 힘들고. 그리고 도배, 이 도배 부분인데 실크 벽지 알아요? 네. 실크 벽지가 닦아지는 거. 네, 그거는 벽지에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코팅을 해놓은 게 실크 벽지라는 게 무조건 그런 거라기보다 조금 실크 벽지가 급이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실크 벽지라는 거는 띄움 시공이라고 해요. 원래 콘크리트가 울퉁불퉁한데 얘를 초배지라고 한 번 더 면을 펴 바르면서 얘를 띄워요. 평평하게. 거기에다가 실크 벽지라는 거를 한 번 더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크 벽지는 가서 통 누르면 통거리잖아요. 그게 실크 벽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PVC 재질 코팅해가지고 뭐 물에도 강하기도 하고 이런데 실크 벽지랑 합지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띄움 시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그러면 띄어 있기 때문에 평활도도 좋고 하는데 합지 같은 경우는 그냥 생 A4 용지를 벽에 붙이면 똑같기 때문에 그쪽 울퉁불퉁한 게 다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리고 실크는 이음매를 요래 딱 붙여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음매가 안 보여요. 내가 정말 조심히 찾으면은 찾을 수 있겠지만 찾기가 힘들 정도겠죠. 근데 합지는 겹칩니다. 근데 꼴보기 싫더라고. 이 합지에도 소폭 합지, 장폭 혹은 대폭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두 가지가 나눠요. 소폭은 한 폭이 53cm, 대폭은 93cm. 그러면은 장폭이 이음매가 더 적은 거고 소폭은 이음매가 53cm 간격에서 50cm 간격으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장폭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비싸요. 그런 것도 그런데 보통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 뭐 누가 입찰 받고 도배해 주려고 하는데 뭐 얘들 두 개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나봤자 5만 원. 이왕 하는 거 장폭을 해가 좋은 것 좀 해줄까라고 해줄까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하는 게 혹시 지금 본가에서 살겠어요? 아니면 자취를 하고 있어요? 저 뭔가 본가요? 자취한 적 있어요? 있어요. 그때 혹시 자취였으면 무조건 합지였을 건데 그 혹시 소폭인지 대폭인지 기억이 나나요? 아니요,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거기에 대해서. 주인만 알지 뭐. 알겠나? 도배하는 사람만 알아요. 주인도 모르고 도배하는 사람만. 네, 도배하는 사람만. 심지어 저도 건축 전공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 소폭인지 대폭인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때 뭐 그런 거 묻는 사람도 임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혹시 집에 소폭인지 대폭인지 아세요? 라고 하니까 소폭하면 돼요. 근데 보통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내가 이걸 맞춰보면 부동산에 가서 아시는 도배 업체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해서 그렇게 전화해서 물어볼 때 이게 소폭합지랑 대폭합지 얼마예요? 라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합지로 해서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해주고 나서 나중에 내가 소폭인지 대폭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물어볼 때 소폭이랑 대폭이랑 각각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소폭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20평대 천장이랑 벽체랑 이렇게 도배하는데 저는 한 45만 원 40에서 45 사이로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임대를 할 때 그 합지로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빠지면 도배를 한 번씩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 그냥 실크로 처음부터 딱 해버려가지고 그 세입자가 실크가 가격이 2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받는 세입자가 어떤 세입자인지도 몰라요. 얘가 도배를 잘 관리를 하고 나가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실크를 해줄 필요도 없어요. 아니 얼마 전에 이제 임대를 하나 내줬는데 이 도배를 했는데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진짜 완전 최악이었어. 그거 도배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도배하자마자 본 거. 아, 그런가? 3일 내로. 물론 너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근데 말은 없더라고. 근데 도배가 원래는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지 얘가 좀 펴져요. 흙먹어, 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흙먹어 있는 거예요. 아, 시간이 지내. 이거 실크하고 나서 처음에는 쭉 쳐져가지고 너무 이상하더라. 돼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그 물기가 날아가면서 팽팽해져요. 근데 합지가 곰팡이가 더 잘 먹는 그런 거도 있죠.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합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에서 곰팡이가 쓸었다라고 하면 얘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티가 나요. 맞아 너무 심하게 나. 실크는 뒤에 곰팡이가 쓸었다 티가 안 나요. 코팅이 돼 있잖아. 티만 안 나는 거지 안에 곰팡이가 곰팡이가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 도배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보통 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배할 정도 되면 등을 달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런 등까지 알아서 사서 좀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은 거의 최저가 수준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몰딩 같은 경우도 어떤 아파트에는 얘 몰딩을 안 뜯어내면 도배를 못 하는 데도 있어요. 옛날 아파트들은. 근데 그런 아파트도 이제 몰딩을 뜯어야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일 싼 거를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알아서 맞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20평대 아파트 한번 도배를 할 때 몰딩 뜯어야 되고 등 다 교환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중국산에 쓰던 알아서 그냥 깔끔한 걸로 고장 안 나는 걸 해주세요라고 하고 도배, 몰딩 그리고 전등까지 다 해가 6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싸네. 근데 비싼 걸로 하려면 한도 끝 없이 올라가니까 진짜 근데 요즘에 뭐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얘에서 많이 올려도 80만 원 정도 있거든. 그 소폭으로 내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장폭은 둘이 와서 해야 돼요. 웬만한 장인이 아니면 이게 90cm 찍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소폭은 혼자 충분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일정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언제까지만 해주세요. 조금 잘 맡아서 언제까지만 해주세요 하면 부업식으로 자기가 오래 일할 거 보고 저녁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크게 막 안 부르고 좀 싸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소폭으로 선택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또 장판인데 저는 장판은 한 번도 안 갈아봤어요. 웬만하면 장판 더럽게까지 갈아야 될 정도는 잘 없더라고요. 근데 장판이 보통 하게 되면은 뭐 도배랑 같이 맡길 거잖아요. 그래서 도배랑 같이 하면은 예전 시세로 한 60 정도는 했었는데 요즘은 한 80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게 장판의 큰 차이는 요 두께에 따라서 장판이 차이가 나는데 1.8T랑 3.2T랑 T가 뭐냐 미리 다르에요. 1.8mm랑 3.2mm 하면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걸로 이제 층간소음도 예방할 수 있나요? 전혀 안 되진 않겠죠. 3.2T가 무조건 좋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실제로 1.8T랑 3.2T를 내가 맨발로 밟아보면 그 쿠션감 자체가 달라요. 1.8T는 요 의자 해가지고 딱 한 번 앉으면 요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얘가 복원이 안 돼요 너무 얇으면. 3.2T 이상 고급형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거는 자재비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요. 요새는 마루는 나가죠. 마루는 얘들이랑 단가 자체가 다른 애들. 근데 마루를 뜯어내고 장판으로 바꿨다 이러면 바보예요. 좀 그렇죠. 네요. 얼마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인테리어 딱 했는데 원래 완전 마루였거든요. 근데 그 마루가 어떤 마루였나? 아파트 마루요? 아파트 마루면 웬만하면은 괜찮은 건데. 엄청 좋은 건데 동생이 자기는 마루 싫다고 다 뜯고 그냥 장판했어. 그럴 거면 안 뜯고 마루 위에 장판 깔면 되잖아요. 이게 아파트 이거 매매할 때 장판이라 이게 바닥도 있어요. 이게 그거를 보통 강마루 엄청 좋은 거였는데. 강마루잖아요. 하면 사는 사람들 이거 바닥 강마루네 이렇게 봐요. 근데 물론 사는데 근데 약간 쿠션감은 썩더라고. 그럼 썩었다고요? 약간 썩는 게 아니라 약간 약간 조금 그래서 물 계속 하니까. 그러면 베란다 거의 앞에 쪽에. 원목
계열의 나무일 건데 그래서 원목보다 살에 인공이 좋긴 좋아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판도 지금 얘는 마루 느낌 나도록 돼 있잖아요. 얘를 모노룸 장판하는데 얘가 마루보다 싸요. 느낌 얘 나고. 한 장 한 장을 이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루가 비싸니까 이렇게라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수리하면은 보통 화장실 수리비가 예전에 기본 그냥 알아서 제일 싼 걸로 해주는 게 한 150이었거든요. 타일 덧방 시공하고. 타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덧방 시공해도 된다라고는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덧방 시공 너무 해버리면 이 타일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하게 보고 하면 되는데 얘 타일들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철거비부터 해가지고 한 거의 3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방수 새로 해야 되고 이래야 돼버리면. 근데 여기서 그래서 나는 150을 생각을 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옛날 주공 아파트 UBR 화장실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조립식 화장실이거든요. 보면 얘들이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얘들을 일체형을 집어넣고 여기에 조적을 쌓아가지고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만 뜯어내는 게 불가능해요. 일체형이라서. 그리고 또 얘를 철거를 하잖아요. 방수부터 새로 싹 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탁 치면 통거려요. 일체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보통 주공 아파트 이런 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 부동산에 물어보면은 내가 중개하고 있는 아파트 UBR 화장실이 아닌지 알아요. 옛날에 지금 그때 가서 물어보면 UBR 화장실 맞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UBR 화장실 살아남기는 힘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수리를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내가 돈 들어간다는 거네. 네. 그래서 만약에 경매 물건지였는데 임장 갔는데 UBR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내가 물건지가 UBR 화장실인지 수리했는 건지 몰라. 그러면은 이게 전체 철거부터 해가지고 100보다 거의 한 300 들어가야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자, 이런 거 너무 좋아. 중문. 그리고 중문인데 보통 중문은 옛날 아파트에 보통 중문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가 완전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보면은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뭐 그런 아파트 수리 이런 거를 물어보면 확장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공간이 부족하면 확장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면 굳이 인테리어 할 때 확장을 하지 말아요.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확장을 해야 되지만 옛날 아파트의 경우에 그리고 거기서 제가 추천한 거는 뭐 샤시 교체를 하고 말고는 자기의 이제 자금 사정에 따른 거고 이제 그 정도 할 것 같아도 중문은 웬만하면 해라라고요. 생각보다 단열 효과도 크고 이게 실제 나중에 매수할 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그래. 중문 많이 찾거든. 네. 근데 요렇게 옛날 수능권 해보고 요렇게 기역자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한 100만 원은 줘야 돼요, 저거는. 근데 일자형으로만 가는 거는 제일 싼 거 하면 70만 원만 줘도 돼요. 그래서 옛날 아파트에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해 보니까 이렇게 꺾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신기하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할 때 이제 내가 교체하기는 그러니까 리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트질을 하든 뭐 아니면 페인트를 칠하든. 근데 이거는 내가 리폼을 해야 되는 대상이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선택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대부분 ABS 도어예요. 플라스틱 도어. 그렇기 때문에 시트질 리폼을 하면 되고 옛날에 실제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은 페인트로 가야 돼요. 물론 꼭 페인트만 해야 된다든지 꼭 시트질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연 그 물성상 그게 맞아요.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손이 들어가고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시트질 리폼은 보통 보면 싱크대랑 같이 하잖아요. 싱크대도 같이 리폼하는데 맞아. 웬만하면 직접 하지 말고 보통 인터넷 블로그 치면 이런 거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는 게 훨씬 더 싸고 그 시간에 알바하는 게 더 훨씬 더 나으니까 이제 보통 불러서 하는 게 나아요. 자, 아까 전에 확장은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했던 이유가 요게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발코니잖아요. 발코니는 외부 공간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질 때 여기 단열재를 안 붙여요.
그래서 내가 확장을 하면 아랫집 윗집이 다 확장을 안 했어요. 옛날 아파트의 경우에. 여기는 내부 공간이랑 똑같아요. 냉골이에요. 여기도 냉골이고. 그럼 나만 확장을 하면 여기 냉골인 게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확장을 해야 내가 단열 공사를 여기 제대로 하더라도 이게 위아래 집에서 나오는 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은 거죠. 진짜 FM으로 공사를 했을 때는 내 밑에 집도 확장을 해가 단열 공사 제대로 하고 내 윗집도 확장을 해서 단열 공사 제대로 했을 경우에 내가 확장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거 얼마 전에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에는 텅 비었어요. 밑에는 텅 비었다는 게 밑에는 안에 아무것도 텅 비어 있어. 아 그거랑 크게 네, 상관이 이게 없죠. 딱 더 넣어가지고 텅 비어 있는 거. 아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아니면 다 뜯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배수관이 있어서. 네,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는 단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오케이. 밑에 집이 냉골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응. 단열재를 깔지 않을 거잖아요. 안 돼, 안 그러면 돼. 찬 공기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파트는 다 확장을 하잖아요. 같이 늘어나는 건데 그것도 내가 내 혼자 있더라도 요즘 짓는 아파트는 이렇게 단열을 감싸야 돼요. 얘기하지 하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짓는 아파트는 괜찮은데 옛날 아파트인 경우에는 저는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웬만하면 그냥 공간이 부족한 거 아니면 확장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떡해. 단열에 있어서는 효과는 떨어져요. 애기 방울 쓴다 했는데 큰일 났네. 근데 공간이 부족하면 확장을 해야 돼요.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너무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확장했고. 또 이게 확장비라는 게 사실 가늠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누구는 여기다 단열재도 붙이고 다 해가지고 확장을 막 1,000만 원 들였어요. 난방 배관도 새로 해야 돼. 난방 배관 여기 없어요. 맞아, 가야지. 배관부터 해가 이게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난방 아파트에서 그 아까 전에 발코니 확장법이 하기 전에 확장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수리 할 때 확장했어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했어요. 그럼 불법으로 확장한 거잖아요. 난방 배관 100% 안 돼 있어요. 지역 난방은 이게 저쪽에서 끌고 오는 물을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할 때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 내가 내 물량이 얼마큼 늘어난 걸 신고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100% 불법으로 한 거는 난방이 안 되는 거죠. 약간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들고 어떤 사람은 얘만 까대기 쳐가 창만 바꾸고 이러니까 300에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맞네. 요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요즘에 짓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단열 기준이에요. 건축을 하는 거에서 단열 난도가 기준인데 2011년부터 기준이 거의 생겼다고 보면 돼요. 그 전에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 돗자리였는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한 80년대 지은 아파트 가서 뜯어보잖아요. 돗자리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진짜? 돗자리 같은 거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아예 없었고 2011년부터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들이 점차 생겨났고 그래 맞는 것 같다. 강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11년, 13년까지는 뭐 그럭저럭 하는데 16년부터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지금 기준은 지금 18년까지 지금 더 강화돼서 어떻게 보면 건축에 있어서는 독일이 이런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높기로 유명하거든요. 거의 독일 수준까지 왔어요. 공동주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기준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체감을 느끼는 거에 있어서의 가격 대비해서 내가 이 정도 가격을 쓰면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만족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오래 갈수록 너무 많은 비용을 맞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16년만 돼도 충분히 따뜻하고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 기준에서는. 근데 그래서 지금 보면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비싸지고 점점 더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고 약간 선호되는 게 아까 전에 봤던 발코니부터 해서 평면도 바뀌고 이런 따뜻하게 무조건 건축법도 계속 강화되고 이러니까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그렇게 끊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 쉬었다.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는.